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2살 자영업자입니다. 벌써 내년이면 계란 한 판의 나이가 되는데요. 사실 결혼이 조급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좋은 마음으로 1년째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이 급하다는 마음이 들었던 건 제가 막 30이 되던 해였던 것 같아요. 뭔가 20대가 끝나고 30이 되니 다가오는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마침 사귀던 사람도 있었던 그때는 당연히 만나는 사람과 결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람을 너무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내가 못 보던 남자친구의 속내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먼저 파악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에 구해주었습니다. 가족의 도움으로 결혼하려던 남자친구와 파혼했는데요. 그 과정이 참 드라마틱했어요. 제가 남자친구의 음흉한 속내를 파악한 방법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진짜 악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 때로는 거짓말도 조금은 필요하다는 걸 그때 배웠답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둘이 있는데요. 파혼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뭘 그렇게 속상해? 그런 놈하고 결혼 직전에 끝난 걸 기뻐해야 할 일이지. 부닥거리 진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쓸데없는 생각 말고 그놈하고 확실히 정리 잘해. 혹시 오빠가 도움 줄 거 있으면 말해주고. 이 정도면 조상이 도운 거지 뭐. 그래도 속상하긴 해. 내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싶고 멍청했다 싶고.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인데 정말 저럴 줄은 몰랐어. 조상이 도운 게 아니라 네 오빠가 도운 거다 요놈아. 암튼 너 안 되겠어. 앞으로 만나는 남자 있으면 오빠들한테 미리 데려와서 꼭 인사시켜라. 알겠냐? 앞으로 만나는 남자친구는 오빠에게 검사받고 사귀라더니만 웃긴 건 결국 오빠가 소개시켜준 사람을 만나 지금 사귀고 있긴 합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은 파혼한 전 남자친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똥차가고 벤치 온다는 말이 맞는 게 어렸던 제가 아픔을 겪고 성숙해지니 사람 보는 눈도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떠나보낸 똥차는 그냥 똥차도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똥차였습니다. 물론 연애할 때는 똥차인 줄 몰랐어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직장도 번듯했던 남자였고 시큰둥했던 첫 만남 때와는 달리 연애하는 동안 저한테 한없이 착했고 잘해줬어요. 물론 간혹 제가 친구들과 술자리 모임을 한다거나 이성 친구가 섞인 모임이 있을 때는 집착과 구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도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했고요. 남자친구와 만난 건 제가 20대 중반대로 나름 어리다면 어린 나이였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둘이 잘 될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는 첫인상으로 딱 느끼기로는 뭔가 저보다 어른스럽고 사회생활 선배로 보였어요. 제 눈에는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저는 눈치는 빠른 편이라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그래서 잘 될 사이는 아니구나 하고 편하게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더니만 그 사람이 좀 놀라는 눈치였어요. 왜냐면 20대 여자가 끌고 다니기에는 좀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다현 씨, 이 차 타고 다녀요? 와, 다현 씨 되게 금수저인가 봐요. 어린 나이에 이 브랜드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처음 봤네. 나도 아직 소형 국산차 타고 다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타고 다니는 차라서 그냥 가지고 나온 건데 괜히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요. 엄밀히 말하면 이 차 제가 산 거 아니고 아빠가 사주신 거거든요. 제가 출퇴근 거리가 좀 멀어서요. 혹시 저 나쁘게 겉멋 만든 여자로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오해라뇨. 능력돼서 타고 다니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나저나 다현 씨, 우리 다음 만나는 날은 언제로 할까요? 나는 다현 씨 좀 더 만나고 싶은데요. 다음번에는 밥만 먹지 말고 데이트다운 데이트 좀 하죠. 제가 코스 다 짜올게요. 제 느낌이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갑자기 시큰둥한 태도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더니 애프터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결혼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저 느낌만 좋으면 만날 때라 거절할 이유는 없었고 그 이후로 몇 번 더 만나다가 사귀자는 말에 제가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자랑 같아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 상황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거니까요. 사실 저는 금수저까지는 아니고 은수저쯤은 되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건설 자재 회사를 운영하시는 아빠와 현모양처이신 엄마 밑에서 부족하지 않게 자랐어요. 제일 큰 오빠는 프로 골퍼이고 둘째 오빠는 수의사예요. 참 한 집에서 직업군도 다양하죠? 아빠 사업체를 물려받길 원하셨지만 오빠들은 워낙 자기 진로가 확고해서 아빠도 그 부분은 마음을 접으셨어요. 저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는데 차라리 저에게 아빠 일을 배워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빠 사업을 물려받더라도 어려서 그랬는지 일단은 온전히 저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만약 철부지라고 생각했던 막내가 나름 미래 계획을 세운 거 보시고는 아빠가 기특하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딸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구나. 그래, 네가 오빠들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거야. 요즘 세상에 책상 머리만 찍힌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다.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네가 하고 싶다는 거 해봐. 아빠가 도와줄 거 있니? 혹시 사업 자금이 조금 필요하면 말해. 처음에는 아빠가 도와주마. 도움 필요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제 힘으로 해볼래요. 부모님은 대학 안 가고 바로 돈 벌겠다는 거 오히려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공부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라면서요. 부모님 도움 없이 이른 나이부터 의류 사업을 시작한 저는 꽤나 SNS에서 인기를 끌어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벌써 5년차 쇼핑몰 사장이었어요. 수입도 꽤나 좋아서 어린 나이 치고는 현금도 꽤 많이 모아놓았고요. 성인이 되었으니 부모님께 기대서 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동안 한 번은 남자친구 집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많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원래 사귀는 동안 상대방 가족에 대해서도 자연스레 알게 되는 일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요. 제가 우리 오빠 얘기나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자기 가족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자주 들었던 건 어릴 때는 남자친구 집이 되게 잘 살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잘 살 때는 친척들이 어떻게든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으려고 알랑방귀를 꼈으면서 망하고 나니까 전부 등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한 다리 건너 가족은 가족도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더라. 암튼 그때 아버지 사업 고꾸라지면서 나도 많이 힘들었어. 재수하고 싶었는데 그런 건 꿈도 못 꿨지. 빚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같이 갚았는데도 아직도 힘든 거 보면 말이야. 그럼 지금은 가족들이 괜찮은 거야? 오빠도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은 다행히 동생도 나도 벌면서 보태니까 많이 나아졌지. 그래도 전셋집 탈출은 아직도 못했어. 부모님이 이제는 연세가 있으신데도 힘든 일 하시면서 겨우겨우 유지하시는 거지. 내가 장남이라 그런가 부모님 보면 참 마음이 아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니까 어쩔 때는 너무 돈돈하시면 화가 날 때도 있어. 한편으론 부모님이 안쓰러우고 불쌍한데 또 한편으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그래. 이런 말을 하면서 그때까지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제가 남자 눈물에 참 약한 사람인 걸 그때 알았어요. 남자가 우니까 저도 괜히 울컥해서 달래주면서 속으로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시댁에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시댁에 잘한다는 건 주관적인 거니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잘해야겠다 이 정도이긴 했습니다. 그 얘기하던 즈음에는 제가 월 매출이 얼마이고 순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집안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오간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집 사정은 어지간하다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맞을 정도예요. 남자친구가 형편이 어렵긴 해도 연애하면서 돈을 안 쓰거나 데이트하면서 치사하게 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무난하게 만나다가 결혼 말이 나왔는데요. 집에 결혼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했더니 저를 한번 보자고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결혼은 생각하고 있었고 나이도 곧 30이 된다 생각하니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막상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에 긴장이 되긴 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인사만 드리자는 말에 저도 일단 마음을 편히 가지고 예비시댁에 먼저 인사를 하러 갔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간 꽃다발과 선물을 전해드렸는데 다소 무뚝뚝한 인상이라고 생각했던 예비시모는 저를 보더니만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네가 다현이니? 우리 아들통이 얘기 많이 들었다. 아주 예쁘고 야무지게 생겼네. 아들만 있어서 이런 거 받아본 적도 없는데 예비 며느리가 오니 이런 걸 받아보는구나. 센스 있게 선물도 다 사올 줄 알고. 네 부모님은 어쩜 이리 너를 살갑게 잘 키우셨다니. 다소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처음부터 저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가보니 그냥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평범한 가정집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해 보이는 건 못 느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부모님 얘기하면서 눈물 보일 때는 내심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여자들은 딱 보면 살림이 보이잖아요. 오래되어 보이는 가정과 가구였지만 예비시모가 나름 깔끔하고 관리한 듯 보였습니다. 얼굴도 고생만 안 했다면 곱게 나이 들었을 외모였고요. 시아버지 역시 저를 반겨주셨는데 동생만 그날 얼굴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예비시모는 저 온다고 나름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음식도 정성껏 준비해 주셨고 저 불편한 질문은 거의 안 하셨습니다. 혹시 너희 집에서 귀한 막내딸 시집 보내는데 우리 집안이 좀 키운다고 부모님이 우리 아들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구나. 우리야 너 같은 며느리였는 걸 너무 감사하고 있지만 네 부모님 마음은 모르는 거거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마 저희 부모님도 오빠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 좋은 분들이세요. 우리 집이 무슨 복이 있어. 너희 같은 집안이랑 사돈을 맺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다현이 네가 우리 집 복덩이가 틀림없구나. 예비시모는 우리 집에 비해 다소 기우는 집안 사정 때문에 혹여 우리 부모님이 아들을 마음에 안 차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셨는지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도 아들을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며 안심시켜 드렸고요. 그래, 그래도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성실한 거 하나만은 너희 집에서 마음에 드실 거다.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어렵다는 공기업에 턱하니 붙은 아들 아니니. 너희 집안이 사업한다고 하지만 사업도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 우리 아들처럼 잘릴 걱정 없이 가늘고 길게 돈 버는 사람도 하나쯤은 있는 게 좋을 거다. 예비시모가 유일하게 자랑하던 건 바로 예비 남편의 직업이었습니다. 물론 경쟁률 높다는 공기업에 들어간 거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알기에 저도 예비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 쳐드렸습니다. 아들 자랑이 좀 뻔하긴 했지만 아들 아끼는 부모 마음이려니 생각하며 좋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드린 후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저를 마음에 드신다고 했다며 얼른 상견례 날부터 잡으라고 성화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우리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건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은 사람보다 배경을 더 중시하는 분들은 아니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가 남자친구와 연애도 싫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딸 결혼한다는데 사위 욕심 없는 부모가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혹여 딸이 힘들게 살까봐 반대하시면 어쩌나 조금 걱정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꽤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 듯 했습니다. 집안 기우는 거야 미리 부모님께 살짝 귀띔해 드렸는데요.
엄마 아빠는 차차 결혼 준비하면서 해결해 나가자고 하셨어요. 인물 좋고 직업 좋은 것도 일단 점수를 땄던 요인이었고요. 제가 남자친구를 소개한다고 하면 오빠들까지 만사 다 제쳐놓고 얼굴 보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자친구가 그날 많이 부담스럽긴 했을 겁니다. 우리 딸이 자네 자랑을 엄청 하더구먼. 자네가 우리 다현이가 집에 처음 데려온 남자인 거 아나? 다현이 오빠들이 자네 궁금하다고 아주 어제부터 난리들이었지 뭔가. 아, 그렇습니까, 장인어른?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다현이를 많이 좋아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이미 결혼 허락하셨고 다현이를 아주 예뻐하세요. 저도 앞으로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장인어른. 우리한테 잘할 생각보다 우리 딸한테 잘하면 우리는 그걸로 족하지. 그래, 자네는 가족이 넷이라고? 지금 다니는 직장은 일찍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참 똑똑한 결정했구먼 그래. 아빠는 남자친구가 곤란해하지 않을 기본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빠들은 남자친구를 지켜보더니 이것저것 묻기도 했고요. 운동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하는 쓸데없는 질문을 하더니만 남자친구가 등산을 좋아한다고 하자 아빠가 반색을 하셨습니다. 자네 등산을 좋아한다고? 나도 등산이 취미인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다음에 시간 되면 같이 등산이나 가도록 하지. 좋습니다, 장인어른. 언제든 괜찮은 시간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후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과는 따로 연락도 주고받으며 마치 우리 집 막내 아들이라도 된 양 살갑게 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예비 남편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제가 없어도 따로 연락을 드려 함께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고 아빠와 술 한 잔씩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날을 잡아 등산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말이 나오고부터 남자친구가 전에 없이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어요. 가끔씩 연애할 때는 생전 안 하던 말을 하더라고요. 데이트하는 중에 갑자기 엉뚱한 요구를 한 적도 있어요. 다현아, 우리 결혼하면 혹시 나도 차 사줄 거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황당했죠. 결혼하면 제가 왜 그 사람에게 차를 사줘야 하는 거 싶어서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 너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남편이 나는 국산 소형차 타고 다니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나도 너 레벨에 맞추려면 차가 있어야지. 오빠, 나한테 맡겨놓은 돈 있어? 결혼한다고 내가 왜 오빠 차를 사줘? 오빠가 돈만 써 사야지. 그랬더니 부부 사이에 너무 정없이 칼같이 할 거냐면서 서운해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졸라도 사줄 생각 없었으니 그건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계획을 세우다가 제가 혹시나 해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오빠는 나중에라도 부모님 모시자는 말은 안 할 거지? 이 정도는 확인 차원에서 예비 신부들이 신랑감에게 확인하는 질문이잖아요. 남자친구는 제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글쎄, 당장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아프시다면 내가 장남이니 모셔야겠지? 뭐 오빠가 말하는 건 먼 훗날인가 본데 내가 말하는 건 신혼 때 말하는 거야. 우리가 오빠 부모님 생계 책임질 일은 없는 거지? 그럼 우리 부모님도 아직은 돈 버시잖아. 생계 책임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네 덕에 좋은 집에서 시작하니까 우리 부모님 전셋집은 우리가 탈피시켜야 드려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 대답에 놀라서 되물었어요. 어? 오빠가 부모님 집 사드리게? 오빠 혹시 내가 모르는 저축 있어? 그건 아니지. 내가 돈이 어딨냐? 너 앞으로 물려받을 재산은 있잖아. 나중에 너랑 나랑 돈 합쳐서 해드리면 되지. 저는 남자친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저와 결혼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확실히 제 입장을 말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이 어딨어. 나는 뭐 돈이 남아돌아? 부모님 도움받고 결혼하는 것도 죄송한데 내가 왜 오빠 부모님 집 사는데 돈을 보태? 뭐 굳이 그래야 한다면 명의는 내 앞으로 해야지 뭐.
그럴 거 아니면 결혼해서 그런 말 꺼내지 마. 내 생각이 싫다면 결혼도 다시 생각해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 뭐? 너는 이렇게 쉽게 결혼 무르자는 말을 하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직 닥치지도 않을 일을 나한테 물어봐서 시험하겠다는 거 뭐야? 그때 남자친구가 심하게 삐쳤지만 저는 절대 미안하다거나 풀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연애만 할 때는 몰랐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나 싶었어요. 그래도 그런 말싸움 정도로 헤어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습니다. 아빠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며 만난 걸 사주시겠다고 우리 두 사람을 비싼 한우집으로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먹더니만 남자친구가 취했더라고요. 자기를 사위로 받아줘서 고맙다며 아빠에게 한참 알랑방구를 뀌더니만 장인어른,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저를 막내 아들로 생각하시고 나중에 장인어른 사업체에서 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빠는 갑작스런 남자친구의 말에 당황하시더라고요. 뭐? 자네는 든든한 직장인인데 왜 내 일을 배우려고 하나? 쉬워 보여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나한테 일 배우려면 우리 회사 들어와서 밑바닥부터 배워야 할 거네. 장인어른, 형님들이 장인어른 사업체 물려받지 않는다면서요. 그냥 저를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물려받으면 안 되나요? 이거 취해서 하는 말 아니고 저 진지합니다. 꼭 고민해 주세요. 네? 그런데 남자친구 말을 듣는 아빠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오빠, 왜 이래? 취했어? 우리 아빠 앞에서 실수하면 점수 깎이는 거 알지? 이제 술 그만 마시고 헛소리 그만해. 그냥 스쳐보낼 수 있는 일일 뿐인데 이상하게 아빠는 그날 일을 마음에 두신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가 저에게 자꾸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시거나 결혼을 좀 더 미루는 게 어떠냐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다연아, 아빠는 영 마음에 뭐가 걸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아니다 싶은 거야. 지난주에 식사할 때 술 좀 들어가니 그놈 자식이 나한테 당돌하게 한 말이 영 마음에 안 드는구나. 내가 물렁한 줄 아나 본데 아빠 그렇게 쉽게 볼 사람 아니야. 아무리 취했어도 전부 다 기억한다. 아빠, 그냥 쓸데없는 걱정이라니까요.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세요? 그날은 오빠도 긴장이 풀리니까 그런 거죠. 원래 그럴 때 속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법이야. 아빠가 사람을 한두 번 상대해 본 줄 알아? 아빠가 뭔가 촉이 이상하고 짐작 가는 게 있어서 그래. 그러니 이번 한 번은 아빠 말대로 해봐라. 아빠가 이제껏 너 하고 싶다는 거나 만나는 사람 못 만나게 한 적이 있던? 참. 알았어요, 아빠. 어쨌든 이번엔 아빠 말대로 하지만 아무 일 없으면 더 이상 노파심 가지지 마세요. 그 사람 3년 사귄 사람이 저라고요. 아무려 아빠보다 그 사람을 모르겠어요? 아빠와 실랑이를 한 끝에 저는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해서 아무 일 없으면 저 결혼하는 거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고 하시길래 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나 저러나 싶었어요. 아빠가 조만간 나를 잡을 테니까 네 남자친구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 이번에는 저녁 말고 점심때쯤 시간이 좋을 것 같구나. 아니, 마음에 영 안 찬다면서 왜 식사는 초대하고 그러는 건데요? 글쎄 두고 보면 알아. 너한테는 나중에 말해줄 테니까 일단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해. 저는 의아했지만 일단 아빠 말대로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할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당연히 오케이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오기로 한 당일 아빠가 저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늘 김서방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는 도중에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을 거다. 자세히는 말해줄 수 없다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황하지 말고 지켜보기만 하면 돼. 아빠, 대체 뭔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데요? 저한테는 솔직히 말해줘야 가만히 있든 말든 하죠. 제가 퇴근하니 아빠는 저에게 살짝 그날 있을 일을 미리 기뜸해 주셨는데요. 정말 기발하게도 아빠는 오빠 친구들까지 동원해 남자친구의 속내를 떠볼 계획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일종의 테스트라고 알고만 있어. 어쨌든 절대 놀라지만 말아라. 그놈이 너를 정말 좋아해서 결혼한다는 건지 아님 내 돈이랑 배경을 노리는 건지 확실히 알게 될 거야. 아빠 계획이 황당했지만 일단 아빠 말을 듣기로 했으니 어쩌겠나요? 아빠 말대로 할 수밖에요. 그리고 아빠 말을 듣고 보니 결혼 말 나오고 나서부터 남자친구가 차를 사달라는 둥 자기 부모님 집을 같이 마련해줘야 한다는 둥 했던 말이 떠올라 나쁜 생각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확실히 남자친구 진심을 알아볼 수 있다면 다행한 일 아닌가요? 얼마 후 약속한 시간에 남자친구가 집에 왔고 오빠들도 하나둘 퇴근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셨고요. 남자친구는 우리 식구들을 몇 번 만나봤다고 이제는 긴장도 안 하고 그냥 우리 집 사위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며 오빠들과 남자친구는 술도 한 잔씩 주고받았어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며 누군가 무례하게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라는 고함 소리도 들렸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찾아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도 놀랐지만 남자친구도 깜짝 놀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안절부절 못하시더니만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이구만. 다연아, 이를 어쩌냐. 그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왔나 보다. 문을 열어야 하나 어쩌나. 하필 오늘 집까지 들이닥칠 건 뭐냐, 응? 엄마는 아빠를 거드시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지. 일단 저러고 있으면 아파트에서 주민이 신고할 수 있으니 문은 열고 잘 말해서 돌려보냅시다. 엄마 말에 오빠가 현관문을 열어주기 위해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꽤나 당황한 얼굴로 누나를 굴리며 이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 건지 파악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오빠가 문을 열자마자 건장한 남자들이 여러 집안으로 들이닥쳤어요. 그중에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건들거리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어메, 오늘 가족들이 한자리에 깡그리 다 모여불었구먼. 어라, 딸내미도 드디어 와있네. 보시오, 사장님. 따님 이름이랑 사장님 이름으로 빚을 그렇게 내놓고 자꾸 연락을 안 받으시면 어쩌다요. 지금 벌써 몇 달째 이자가 밀려불었는디. 형님, 여기 사장님 따님 와 있으니 딸내미를 추궁해서 조금이라도 받아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봐요 아가씨, 아빠가 아가씨 이름으로 빚 끌어다 쓴 걸 알죠? 오늘 온 김에 일부라도 이자를 받아가야 쓰겠는디? 어쩔 거요?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뭐라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건달들에게 사정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사는 가정집에 이렇게 함부로 오면 어쩝니까? 내가 이달 안으로는 꼭 일부라도 상환할 테니까 우리 딸 협박하지 말고 이만 가주세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밀린 원금이 자그마치 3억이요, 3억. 이자만 해도 얼만 줄 알아요? 오늘 이자 깡그리 내쇼. 그래야 우덜도 갈라니까. 이러지 말고 다들 나갑시다. 나가서 얘기하자고요. 여기 지금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아주 창피해 죽겠소. 그러니까 돈 주쇼. 안 그럼 여기 딸내미가 아빠 대신 돈 일부라도 줘야 쓰겠는디? 건달들은 아예 거실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지켜보던 오빠들이 남자들을 겨우 집 밖으로 내보냈지만 이미 식사 자리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난감한 얼굴로 저기 장인어른 장모님, 오늘은 제가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네요. 가족들 문제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 저는 나중에 다현이랑 연락하겠습니다. 그래, 자네한테는 못 볼 꼴을 보면 미안하네. 얼른 가보게. 내가 나중에 연락하지. 남자친구는 저에게 눈인사를 하더니만 집에서 재빨리 나가더군요. 남자친구가 나가고 나서 가족들은 한참을 서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오빠들은 남자친구의 반응을 두고 내기까지 하더군요. 사실 아빠가 꾸민 건 사채업자에게 빚을 져 시달리는 상황을
남자친구 앞에서 만들어보고 반응을 본다는 거였죠. 그날 찾아온 남자들은 골퍼인 큰오빠의 운동선수 친구들이었어요. 다들 연기 참 잘한다며 나무 주연상감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아빠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놈 어찌하는지 봐라. 아빠 짐작이 제발 틀렸으면 좋겠구나. 저는 아빠 말대로 그 난리에 동참하긴 했지만 설마 남자친구가 이 일로 저에 대한 마음이 식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오히려 해결 방법을 고민해 줄 거라 믿었어요. 늦은 밤 저는 남자친구에게 놀랐냐며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날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요. 설마 했던 저의 예상이 현실로 일어난 건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된 날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상하게 연락 두절이던 남자친구 때문에 어느 정도 불길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먼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황당하다는 전화 이별을 제가 그날 당했습니다. 오빠, 왜 이리 연락이 안 돼? 그날 많이 놀랐지. 우리 아빠랑 오빠들이 걱정 많이 하더라. 근데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아빠가 3억은 어떻게든 해결하실 거래. 저기, 다현아, 이런 말 이제 와서 하는 거 미안한데 나 너랑 결혼 못하겠다. 며칠간 생각 많이 해봤어. 나는 내 삶도 힘들어서 너 힘든 것까지 같이 짊어질 여력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지금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내가 지고 싶어서 진 빚도 아니고 아빠 사업 자금 때문에 잠깐 빌린 돈이야. 오빠가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야, 이다연. 그만해. 그날 보니 사채업자가 네 손가락 하나까지 잘 나갈 기세던데 말이 쉽지 3억. 집 한 채 값이야. 난 자신 없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자. 상견례니 뭐니 아무것도 안 했잖아. 우리 둘만 정리하면 그만이야. 오빠, 고작 이런 사람이었어? 고작 이런 마음으로 나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그동안 나랑 사귀고 결혼한 거 내 돈이라 우리 집 배경 보고 맘먹은 거냐고. 솔직히 말해 너네 집 돈 보고 결혼하겠다고 한 건 맞아. 근데 어느 남자가 안 그러겠냐? 여자 집이 잘 살면 당연히 덕 보고 싶은 마음 있는 거야. 근데 사채빚이 3억이라니. 한 달 이자가 내 월급보다 많겠다. 나는 전혀 몰랐어. 이대로 결혼했으면 솔직히 사기 결혼 아니냐?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가슴을 쓸어내리시더라. 빚만 남은 너랑 결혼했으면 내 인생 정말 꼬일 뻔한 거지. 우린 여기서 그만하자. 만나서 할 말 전화로 해서 그건 미안하다. 어쨌든 알아들었으리라 믿고 결혼은 없던 걸로 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부모에게도 다 말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정을 다 내리고 저에게는 통보만 한 거죠.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예비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한순간에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건가요? 황당했던 저는 확인차 그 사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예비 시모는 친절했던 예전과 다르게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이러시더군요. 예, 다연아. 우리 아들이 잘 얘기한 걸로 아는데 전화는 왜 했어? 내가 사정 얘기는 다 들었으니 더 할 말 없어. 우리 아들은 너 같은 빚쟁이한테 못 보내.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파투다. 역시나 남자친구는 물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 돈을 욕심내서 결혼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연기 대상감은 오빠 친구들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시어머니셨죠. 아빠 말이 틀리길 바랬지만 역시 아빠의 예상이 맞았다는 걸 안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랑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게 슬퍼서가 아니라 3년 동안 속은 내가 등신 같아서 울었고 시간이 아까워서 울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아빠는 그럴 줄 알았다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거 봐라. 내 말이 맞지? 착실히 직장 생활한다는 놈이 내 사업 물려받겠다는 말할 때 욕망덩어리인 줄 진작에 알아봤어. 그만 울어. 속상할 것도 없다. 구체적으로 준비한 거 하나도 없을 때 파혼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자. 엄마는 제가 속상해하는 거 보고 같이 눈물 지으셨습니다.
그 못된 놈이 우리 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 속상해할 거 없어. 우리 집안을 돈으로만 봤다는 거 아니니? 정말 무식한 집안이 아니고 뭐겠어. 저런 집안에 내 귀한 딸을 시집 보냈다면 어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부모님이 위로해 주시니 더 속이 상했죠. 결국은 제가 부모님을 속상하게 해드린 거니까요. 저는 이렇게 된 이상 확실히 그 인간과 마무리를 짓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로 예의 없이 이별 통보를 했으니 저도 똑같이 해줄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몇 번을 해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제가 매달리려고 전화를 한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확실하게 정을 떼주는구나 싶어서 저는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큰오빠에게 부탁해 그날 사채업자 역할을 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있다면 보내달라고 했어요. 오빠가 금방 보내주길래 저는 사진을 그놈에게 보냈습니다. 사진 속에 오빠와 그날 왔던 친구들이 같이 운동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곧바로 제 통장 잔고를 사진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딱 한 줄의 문자만 보냈습니다. 네 복을 발로 찬 등신이 너다. 이별은 대환영이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러자 잠시 후 다시 그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 인간도 그날 사채업자들을 얼굴을 알 테니 제가 보낸 사진 속 사람들이 왜 우리 오빠들과 같이 있는지 정체가 궁금했을 겁니다. 너 지금 보낸 거 뭐냐? 네 오빠들이랑 건달들이랑 그 사이에 아주 절친이 된 거냐? 통장 잔고는 또 뭔데? 돈 자랑해봤자 소용없어. 그걸로 빚 다 갚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만나자 그거야? 오빠는 머리가 참 안 돌아가네? 그 사람들은 사채업자가 아니라 우리 오빠 친구야. 미안하지만 오빠는 우리 아빠한테 제대로 시험당했어. 내 돈 보고 결혼하려고 했다고? 아주 자기 입으로 술술 불더라. 속인 건 미안한데 그날 영국으로 오빠 마음을 이렇게 알았으니 나도 결혼할 마음 없다는 거 알려주려고. 아깐 너무 자기 말만 하더라. 그래도 오빠가 속은 건 알고 헤어져야 하지 않겠어? 오빠가 무슨 복을 놓친 건지는 알고 살아라. 잘 먹고 잘 살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돈 보고 결혼한다니까 돈 많은 여자나 잘 찾아봐. 그러자 그놈은 당황한 듯 다급하게 전화를 끊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아차 싶었던 거겠죠. 다인아 잠깐 끊지 마. 이번엔 내가 너한테 실수했네. 정말 미안하다. 파혼하자는 건 취소할게. 근데 이해해줘. 다른 남자도 만약 그런 상황이면 다 나 같은 선택할걸? 왜 나를 못 믿고 그런 짓을 했어? 나도 당한 거니까 우리 서로 퉁치고 화해하자. 어? 화해 좋아하네. 자기 말로 파혼하자고 한 거 잊었어? 우리 파혼이야. 알겠어? 다신 전화하지 마. 저는 그놈에게 확 질러버리고 똑같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시 걸려오는 전화로 그날 전화통에 불이 나더군요. 저는 오히려 마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역시나 그 인간은 며칠 동안 저에게 태도를 바꿔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렸고 질질 짜면서 집까지 찾아왔지만 오빠의 손에 이끌려 완전히 내동댕이 쳐지고 난 이후로는 그나마 점차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인간과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한참 지난 후 들으니 그 인간은 결정사까지 가입해서 이리저리 여자를 만난다고 하던데 제 입맛에 맞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저보다 나은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놈과 파혼하고 나서 힘들 줄 알았지만 그리 오랜 시간 마음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런 놈 때문에 마음 아파할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한 가지 결심한 건 다음에 남자를 만난다면 처음부터 제가 가진 걸 전부 보여주지 말아야겠다는 거였습니다. 똥차 보내고 나니 벤츠가 온다고. 파혼 후 1년 동안은 남자 만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오빠가 같은 대학 동기 수의사를 소개해줬는데 그 사람과 좋은 만남을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요.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극성맞은 우리 아빠는 꼭 예전 남자친구처럼
지금 만나는 사람도 속을 떠봐야 한다면서 또 그 연극을 해봐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저는 너무 싫었는데 결국은 기어이 아빠가 새로 사귀는 사람을 테스트하시더라고요. 욕먹을 짓인 거 알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는 아빠의 욕심이라 생각해 주시고 구독자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차원이 다른 게요. 같이 해결해 주려고 자기 돈 모은 걸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급한 거 해결하라면서요. 아마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이런 모습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겁니다. 감동받은 저는 지금의 좋은 사람과 끝까지 해피엔딩을 만들어 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벤츠는 없다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이니 잘 만나보려고요. 역시나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사연으로 구독자분들을 찾아뵙게 된다면 그때는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길 바라며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